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발 반도체 갈등으로 이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추가 반도체 제재 하루 만에 또 중국이 맞불 제재로 반격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부터 지금 양국의 무역 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미중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트럼프 당선인의 고관세 기조로 미중 관계가 더욱 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에 맞서는 중국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우선 지난달 말에 엔비디아 AI 칩을 두고 이제 미중 반도체 갈등이 증폭됐던 그 일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까요? 지난달 20일이었었죠, 소장님. 미국의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유출됐다면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엔비디아 칩이 AI 칩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에 오피셜리는 금지를 시켰어요. 네. 근데 워낙 이제 마진이 좋다 보니까 네. 중국으로 밀수를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얘기는 밀수 조직이 8개 이상 존재한다. 그래서 중국의 AI 칩을 밀수하는 조직이. 근데 네. 이제 문제가 중국 자체도 이 시장이 수천억 대 시장이기 때문에 마진이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는 쪽도 BIS가 벌금을 물릴 수는 상한이 3억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걸리더라도 이게 이제 벌금 내고 나면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중국 안에 밀수된 것만 해도 90만 개에서 100만 개가 넘어간다. 그렇게 네. 이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매출액이 이제 급증을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그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나 AI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그렇게 이제 많이 간 거냐 하면 그게 이제 중국으로 우회가는 루트였다. 이제 그런 의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결국 밀수를 하는.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중국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퇴임 한 달을 앞두고서 이런 제재를 했고,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AI 칩보다가는 네. 다음번에 범용 칩에 대해서도 첨단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네. 301조 이제 불공정 무역 거래 네네. 이거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게 이게 이제 더 사실은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AI 칩 같은 경우는 이걸 금수를 해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범용 반도체의 경우는 이것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 대만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35%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사실은 된 건데. 네. 그래서 중국이 이미 1년 전에 AI 반도체는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루트를 쓰는 거지만 이제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한다는 것을 중국 아주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어떤 의미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IRA, 네. 그다음에 칩스법. 네. 그래서 반도체하고 배터리, 전기차에서 이제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는 얘기는 IRA 폐지하겠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그렇죠. 네. 칩스법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네. 자기 업적 쌓기에 이제 어떻게 말뚝을 박는. 그래서 중국에 퇴임 한 달 앞두고서. 네.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한다고 해도 네. 이건 90일에서 1년 반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 한 달 남은 정부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트럼프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제 쇼맨십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데 네. 그 배경은 이런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한 42개인가 되는데 그래요? 그중에서 18개를 중국이 짓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전부 레가시 칩이라는 거죠. 네. 범용 그렇게 되면 반도체. 앞으로 이제 2년 네. 반 뒤에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이걸 이제 견제를 하겠다 하는 것의 의도가 이번에 그 뭐 301조 적용의 뭐 배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AI가 실제로 그 군사용으로 활용이 되는 것을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걸 또 현실화시킬까봐 제재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게 이제 반도체 AI 쪽을 좀 제재하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미 보여진 게 $500짜리 뭐 이제 값싼 드론이 네. 이제 $500만 달러짜리 탱크를 뭐 부시고 네. 또 뭐 $5천만 달러가 되는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드론에 가서 부시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값싼 이제 AI 칩이 이게 이제 무기에 전용이 되면서 네. 엄청난 무기 체계에 어떻게 보면 혼란이 올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전 세계도 다 보고 있지만 중국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산 칩이 뭐 핵무기라든가 어뢰, 뭐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 신호로 불리는 신호를 분석하는데 다 사용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첨단도 첨단이지만 이제 범용도 제재를 그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게 네. 그 HBM2 GBM2요? HBM. HB야. 그래서 AI를 하려고 하면은 네. 거기 이제 메모리가 붙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5세대, 6세대가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칩에는 붙지만 중국은 아직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HBM2 정도 네, 네. 아주 그레이드가 낮은 거를 이제 붙이는데 이것도 이제 제재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제재한 이유는 이게 로그레이드든 하이그레이드든 이게 이제 무기로 전용이 됐을 때 네. 아주 파워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걸 이제 원천 봉쇄하겠다는 이제 의도를 보여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통상법 301조 적용하는 거요. 그게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그래서 이제 그 불공정 행위라고 하는 네, 것이 네.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이야.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걸면 다 걸리고 그걸 이제 발표했다는 것은 제재하겠다는 걸로 봐야 되고 네.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그런 이제 범용 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미국이 사용하는 칩이 한 1.6%밖에 안 된다. 아,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죠. 자국산 제품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오히려 이제 뭐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려고 하면 이보다는 더 강력한 제재나 통제 수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네.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하려고 설문조사를 먼저 기업들한테 하는데 네.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기네가 쓰고 있는 반도체가 어느 나라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그레이드가 낮으니까 아, 네, 네. 그게 대략 한 60%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사시에 예. 그 60%가 공급이 안 되거나 뭐 이랬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 이제 제재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첨단 반도체 규제를 하니까 중국이 첨단 반도체 대신 오히려 이제 레거시 제품 생산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게 되면 그렇죠. 미국이 이제 나중에 좀 결정적인 공경에 처할 수 순간에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사전에 이걸 막으려는 그렇죠. 그런 조치다. 예, 그래서 301조 적용까지 하면서 나섰는데 중국도 여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을 단칼에 급소를 눌러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급소를 안 누르고 뭐 팔이나 다리를 찔러서 중국의 내구력하고 저항력만 키우는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찔끔찔끔 제재를 그렇죠. 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뭐 벌써 3년째 그 반도체 관련되는 거 제재를 했는데 네. 첫 번째가 그 파운드리. 네. 그래서 우리 삼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SMIC라고 하는 회사 이걸 하는데 네. 네. 이 회사가 뭐 2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랭킹 5등 6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세계 3위 3위로 정도까지 올라온 올라왔죠, 거죠. 소장님.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재 역설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했더니 죽어야 되는데 보통 오히려 통제를 하면 기업이 도산하거나 좌초하거나 위기가 되는데 중국은 오히려 제재 커져버린 역설이 나서
일어나서 반대로 오히려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디램이나 뭐 이제 낸드 같은 메모리 제품에 있어서도 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DDR5를 디램에서 주로 많이 이제 생산하고 양산하는데 네, 네. 중국은 DDR4 정도 한 세대 늦은 걸 하다가 네. 지금 작년 말 그리고 이제 금년에 들어서는 DDR5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네. 이게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뭐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의 네. 이유도 중국의 그런 이제 DDR5의 양산 그리고 이게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가격을 낮춰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좀 우리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중국 반도체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띄는 것 같은데 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게 업계에서는 뭐 이미 늦었다 이런 반응도 나온다면서요? 늦었죠. 늦었고 이제 그건 제재해도 예. 이게 이제 중국이 이미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제품을 제재를 한다고 해도 이미 생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최근 한 1년 반 동안을 보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네. 과거 3년 평균치의 거의 3배 가까운 걸 수입을 했어요. 그 그래요. 얘기는 앞으로 한 2026년에서 7년까지는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재를 이게 제품이나 기술에만 포커스하고 장비를 이걸 이제 미정하는 사이에 예. 중국이 생산 능력을 갖춰버린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뭐죠? SMIC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 창신 메모리인가요? 그 CXMT. 예. 그 경우는 왜 제재 대상이 규제 대상이 안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제재한 것은 그 HBM 그 우리가 고대 만들고 있는 메모리, 네. 예, 그거를 이제 제재를 했는데 창신 메모리는 아직 그거를 만들 실력은 못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얘들도 네. 지금 HBM2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미국하고 일본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 보면 전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대중국 매출 비중이 역사상 사상 최대예요. 네. 대략 한 30%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오는데 이게 이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로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CXMT가 제재에서 빠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이제 수입품의 10 내지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또 뭐 취임 첫날에 멕시코하고 뭐 캐나다 25% 그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서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대로 될까요? 뭐 취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세는 뭐 트럼프의 대표 정책이기 때문에 시그너처 메뉴이기 때문에 시그니처가 여기서도 나옵니까? 네, 만약에 이거를 네. 시건을 했다거나 이러면 신뢰성이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겠죠. 그러나 이걸 모든 제품의 60% 올릴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네네. 지금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인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올렸을 때 서민 네.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1단계 무역합의 때 했던 것이 4년 전처럼 네. 아마도 한 4단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그렇죠. 25%, 40%, 뭐 60%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러나 아마 취임했을 때 상징적인 의미의 조치는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트럼프 일기를 좀 복귀해 보면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게 좀 엄포를 놓고 협상을 끌어내는 스타일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 오늘 20일에 트럼프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이 초대받았다면서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꼭 촉한제에 나오는 그 홍문현처럼 항우가 이제 유방을 초대하는 네. 그 음모하고 어떻게 보면 모략이 넘치는 네. 전형적인 그런 이제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턴의 홍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만약에 시진핑이 간다고 하면 미중 관계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전에 뭔가를 기브앤테이크를 했다는 얘기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네. 시진핑이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유는 첫 번째 미국의 그 황제 내관식에 들러리 서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요게 날짜가 1월 20일이라서 그럼 중국 춘절 바로 직전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뭐 국가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춘절 전후에 국가 지도자가 해외로 순방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뭐 두 가지 이유도 있고 네. 아마 간다고 하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뭔가 주고받는 것이 사전 합의가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트럼프 정부는 지금 실제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관료들이 아직 인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실행 담보력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초대는 받았지만 아마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중국 통일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은 협상 스타일이 어떤 건가요? 트럼프 당선인과 잘 어떻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봉둥이를 들고서 이들은 슈퍼맨 스타일이라고 하면 시진핑은 인내와 뚝심의 화신. 그래서 네. 이제 시간으로 보는. 그래서 시진핑의 배경을 보면 네. 그 아버지가 부총리였어요. 금수저였죠. 네. 그런데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5년 동안을 그 산시성에 있는 산속 토굴에서 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 때 아버지가 이제 하방되면서 네. 가족들도 다. 그래서 시진핑은 뭐清华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박사를 한 사람이지만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내심, 뭐 이제 흙수저의 삶을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구력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이 이제 시진핑이 어떤 책을 좋아하냐는 거를 이제 글로벌 타임스가 쭉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1번이 논어고 2번이 사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내다보는. 그래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승부를 단시간에 내려고 하고 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 전투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 이제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 큰 같아요. 틀에서 이기겠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친중파라고 불리더라고요, 머스크가. 그렇게 불려도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중재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그랬고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고 미국의 지도자가 중국과 정말로 시진핑과 속 깊은 얘기를 할 때는 특사를 보냅니다. 그때 누가 갔냐면 이제 당시에 90세 100세가 되신 그 키신저 박사가 노고를 이끌고 직접 가서 네. 시진핑을 만나죠. 그래서 뭐 수교 때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노고를 가진 사람인데 네. 이제 신재 박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역할은 중국의 지도부도 잘 알고 네. 그리고 미국 지도부도 잘 아는 딱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샹하이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공장을 지었는데 당시에 그 공장을 지었을 때 상하이 당서기가 지금 부총리인 리창 총리예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시진핑과도 미국의 기업인들이 시진핑과 직접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앨런 머스크는 자주 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협상의 밀사 그런 역할을 아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어쨌거나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 제품에 뭐 60에서 10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으름장 놓고 있는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지금 보세요, 수장님?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수출 감소를 내수 확대로 완전히 이제 돌아서서 완충하는 전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 뭐 중국이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네, 네. 중국이 GDP에서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한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GDP 한 2.8% 정도인데 중국이 지금 소비가 대략 GDP의 한 60%도 해요. 그럼 소비를 5%만 늘리면 수출, 대미 수출이 0이 되더라도 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2025년에 중국은 아마도 내수 소비 확대에 올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출 감소를 내수 확대로 커버한다. 여기 아마 2025년에 가장 중요한 중국의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술 패권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뭐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뭐 전기차, 로봇, 우주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갈등이 이제 무역 분쟁이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참 고민입니다. 그 점을 좀 말씀해 그래서 이제 주신다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데요. 중국이 자기 비하?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는 뭐 중국한테 안 되고 미국한테 뭐 어쩌고 그러지만
미국도 절절히 원하고 중국도 절절히 원하는데 네. 이게 같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엔비디아가 뭐 난리지만 엔비디아 저거 주가 폭락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먹고 HBM 칩을 공급하지 않으면 엔비디아는 무용지물이 돼요. 네네. 하이닉스 HBM 없으면 무용지물이 그렇죠. 된다. 네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것이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 걸어서 미국과 중국과 협상을 하고 우리가 유리한 점을 찾아내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통 제조업에서는 중국이 세계를 다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뭐 밀렸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 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 중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갖고서 어떻게 레버리지를 걸 건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어떤 대응 방안이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미중 3차 전쟁에서 한국을 지킬 최종 병기는 바로 반도체, 메모리, 네. 특히 HBM이다. 네. 그럼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도 좀 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뭐 또 돌발 사태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중국, 일본, 유럽이 다가 반도체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은 네. AI 전쟁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군수 물자가 반도체고 예. 그 보조금은 민간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네. 국방비예요. 네. 그래서 인식을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이게 보조금을 주네만에 하는 것들은 국방비인데 네. AI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근데 네. 거기에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를 빨리 지원해서 정말로 미국과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시각과 모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